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중동 관련된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올리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참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올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네,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동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중동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요? 아마 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를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특히 제가 초점 맞추는 거는 유럽 외교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중동의 상황과 관련 지어서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크라이나 충돌부터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것은 발생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미국, 나토하고도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명은 균형에 달려 있다고 하죠. 서방 세계와 그리고 러시아 및 그 대륙 세력, 나름 뭐 중국 포함해서요. 이런 두 세력 간의 이 균형이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아주 재개가 된 국제 외교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협상에 대한 희망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면전에 우려가 있고요. 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철수를 공고했죠. 그리고 여행 못하도록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이러한 긴장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랑 사실상 이라크, 시리아와 비슷한 흡사한 외국 해외 여행 근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대중동 유럽 외교의 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중동 내 지역이 더욱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왠지를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째 주제는 아마 자원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에너지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알려드리는 내용은요. 아, ECFR, European Council in Foreign Relations, 여기에 나오는 그 아티클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일단 결론은 중동 국가는 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제가 봐도 이 평을 해주는 사람들이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차원에 있어서 뭐 나라별로 주요 천연가스랑 석유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만약에 발생한다. 만약에 아니면 갈등이 아주 심해진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가 더 악화되고 전쟁 분위기가 더 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럽 쪽으로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죠. 이건 뭐 자원 민족주의하고도 약간 연관될 수 있고 자원 외교의 또 일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럽은 딴 생각하는 거죠. 러시아가 만약에 동유럽, 특히 또 소유럽까지 에너지를 막으면은, 야, 중동 있잖아. 중동에 천연가스도 많이 나고 석유도 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중동 외교를 강화할 수 있다. 자원 외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사실 그렇게 쉽지만 않을 거라는 얘기가 또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본인의 의사 때문에 유럽과의 외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요 생산국, 에너지 생산국, 중동에 있는 그런 생산국들은 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에카 천연가스가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러면 유럽하고 교류하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용량이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아주 포텐이 아주 거의 100%까지 올라갔고요. 거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카타르에서 생산되고 있는 LNG는 대부분 아시아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뭐 주로 동아시아권이 많겠죠. 뭐 한국, 일본 그런 나라로 많이 우리나라 포함이겠죠. 이런 쪽으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든 유럽과 한 편이죠. 현재로서는 나토로서 대부분 봤을 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카타르에다가
야, 너희들 그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도 좀 수출해줘라.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미국으로서도 카타르에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카타르가 좀 더 이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주변 국가들 중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도 역시 뭐 원유 및 뭐 LNG 생산할 수 있는 포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쪽보다 훨씬 더 LNG 생산량이 많습니다. LNG가 뭐 가정용 뭐 그 에너지 여러 가지 뭐 대중교통수단 뭐 공장 돌리는데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가 참 중요한 상황에서 카타르는 갑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 뭐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카타르의 선택에 따라서 어차피 유럽이든 아시아든 다 수출해 가주니까 뭐 본인의 외교적 역량에 따라 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카타르는 참고로 자원이 아니고도요. 그 이란과 특히 그 사우디, UAE 등의 그 걸프 국가들 그 사이에서 마이웨이 외교로 유명하죠. 네, 그런 마이웨이 외교 중에 이런 자원 요소가 또 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만큼이나 러시아보다 많을 수 있죠. 원유 아주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전 세계적인 수준이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도 있고 여기 지금 회색으로 보이는 곳이 네, 전부 다 그 원유 지대죠. 참고로 카타르 잠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카타르 같은 경우는요, 빨간색 선이 그 보면은 그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LNG가 나오는 그런 파이프라인과 그쪽입니다. 이 보라색은 그 카타르 북동부에 있는 바다인데요. 바다의 지층에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이 그 천연가스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게 원유 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원유는 러시아가 당연히 원유 가격 급등시키겠죠. 전쟁 불안 속에서 더 그렇게 될 건데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원유를 가져오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가까운 게 중동이잖아요. 물론 중동에서 계속 수입하고 있긴 하지만은 더욱더 중동에서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싶어 하겠죠. 이런 불안정 상황이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야, 그 사우디한테 너 니들 원유 가격 낮춰라. 그 유럽 애들한테 석유 가격을 좀 더 싼 가격으로 줘야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원활한 공급을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미국은 당연히 우방 국가이죠. 근데 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한테는 국내 사정입니다. 왜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요. 지금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졌죠. 근데 급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의 위기가 또 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볼 수 있었던 revenue,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끊겼던 그런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 끊길 뻔했던 경제적인 그 호황들, 네,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회복, 사회적 회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시국인데도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선택이 지금 유럽에 대한 가스 석유 공급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아무래도 현재 그 에너지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빈살만 왕세제의 그런 정책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석유로서는 갑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제리 보실게요. 알제리는 왜 관련이 있나 싶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유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알제리 역시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네, 여기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트 하고 있는 곳이 알제리입니다. 알제리고요. 알제리 바로 왼쪽에 여기가 그 모로코예요. 그리고 모로코 밑에 약간
이렇게 된 지역 보이죠? 선 좀 똑바른데 여기 쪽이 서사하라 지역입니다. 이쪽이 서사하라 지역이고요. 근데 이제 이 알제리 모로코가요. 서사하라 지역을 두고 많이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자원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쪽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심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서사하라 문제 때문에 두 나라 관계가 끊겼고요. 90년대 이미 끊겼었고, 그리고 용로로 통과 못하고요. 그리고 이 맥락으로 알제리 스페인 파이프라인 에너지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야, 스페인만 불똥 터진 거죠. 네, 그런 외교적 불안정 속에서 다른 스페인까지 이렇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공급 중단됐고요. 그 문제는 이 나라 역시 이 나라의 외교적 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스페인을 포함한 서유럽 지역에 특히 동유럽까지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탈리아죠, 여기 장화신 같은 나라, 이 군한 군화 같은 나라 이탈리아인데 이쪽으로 파이프라인이 갑니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은요 이렇게 잘 가면 이렇게 동유럽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제리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동유럽까지 송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온 천연가스의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좀 일시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외교적 긴장관계 때문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고 알제리 역시 유럽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송출해주는 그런 송유해주는 그 쪽이기 때문에 이거 참 알제리도 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네. 알제리의 외교적 상황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로써 이제 모로코와의 관계도 역시 볼 수 있는 거죠. 자, 리비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도 역시 알제리와 함께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리비아 왜 나오냐 할 수 있는데 리비아도 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도요. 우리나라도 리비아에서 석유관 가스 설치하고 그랬었죠. 한때.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리비아로 많이 갔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기 리비아 내에서 석유관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리비아는 2010년 이후로 들어가지고 이제 까다피가 물러나고 사망했죠. 네, 처형당했죠. 네, 사망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또 다시 리비아 정부가 생겼고 또 거기서 나오는 독립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안정이 심하고요. 분쟁도 위협이 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중해 제해권이랑 지중해권의 영향력이랑 그 지브롤터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시리아도 당연히 거기에 맥락에 있고요. 리비아도 거기 맥락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비아 동부 특히 여기 지금 리비아 동부 같은 경우는 그 LNA 리비아 국민군이 거의 뭐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아 서부인 정부군 그리고 통합정부 세력과 달리 군벌로 나눠져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가 역설이요. 여기가 더 석유가 훨씬 많습니다. 석유랑 그 가스라인이 천연가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차지했어. 벵가지에 주도를 두고 있는데 참고로 그 리비아 서부에 있는 정부 세력은 트리폴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동부를 눈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력과 결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유전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권을 차지하면 유럽 에너지 전달이 당연히 방해가 되겠죠. 물론 서부도 있긴 하지만 동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될 수 있다. 즉 리비아는 뭐 의도적으로 유럽을 막겠다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리비아의 정치적 상황 리비아에 개입되고 있는 어떤 서방 세계 뭐 러시아 및 여러 가지 강대국의 상황 그런 것들이 유럽 공급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갑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나라들이 에너지 차원에서 중동은 그 유럽 지역에 대한 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 계속됩니다. 네. 그 외교도 상황 때문에 이런 자원 상황 때문에 어떻게든 이 유럽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동 국가들 대표적인 예를 들었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뭐 알제리, 리비아 이런 나라들 통해서 자원 외교를 더욱더 몸부림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출처로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전망일 것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유럽은 어떻게든 러시아가 이 자원을 막을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동 국가의 입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미국도 요구하는 게 있죠. 요구하는 걸 보니까 중동의 입김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자, 더군다나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요. 미국은 지금 유럽, 중동 이쪽보다는 아시아로 지금 대중국 외교 그리고 군사적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을 중동이나 이 유럽 쪽에 발을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유라시아 강대국의 역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 중동 특히 중동 국가와의 관계를 끝까지 최소한 이상으로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발을 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참 곤란하게 되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주민수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중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2월 16일이 뭐 디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관련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워낙 중동 정치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지 있는 거 한번 고려해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과 같은 출처에 있는 글들을 읽어봤을 때요. 매우 흥미로운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들이 왜 그런지를 하나씩 보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것과 관련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접근은요. 지정학입니다. Geopolitic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 일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로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속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단 제가 7개의 나라를 제시할 건데요. 이 나라별로 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부터 할게요. 출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ECFR,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번에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타르는 이 에너지 변동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우위권을 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뭐 국제적인 정치 그리고 정세 이런 걸 봐서 그런지 올해 1월에 카타르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그래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꽤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이란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우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을 또 도모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란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 의식해서 카타르가 조금은 미국 편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유럽 집행위원회를 봤을 때도 카타르는 좀 갑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간 카타르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카타르가요. 어떤 조사냐면은 카타르가 유럽 단일 시장에다가 이제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장기간 계약을 사용한 혐의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쉽게 말하면 카타르가 유럽 단일 시장을 가스 공급을 안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경위가 되냐 조사하는 건데 이것을 보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뭐 카타르는 주요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천연가스를 보통 아시아권으로 많이 그 수출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본인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뭔가 이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비난이라든지 경제 이권을 장악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저번 영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슈로 접근하게 될 건데요. 이 그 지정학과 관련해 가지고요. 2018년에 카쇼크지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죠. 여기에 있는 그 영사관 건물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건물이 있는데요. 이 카쇼크지는 언론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업무가 있어서 그 영사관으로 본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 영사관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요 용의자가 빈살만 왕세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국왕이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총리 마냥 이렇게 모든 정책을 어떻게 총괄하고 있는 사람은 빈살만 왕세자죠.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정책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했든 안 했든 일단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미국, 유럽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석유 공급을 증강시켜라. 유럽으로 석유 수출을 늘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약 늘린다면 그러면 미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그럼 비난을 좀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비난을 좀 약화시키고 사우디아라비아 말을 들어주는 대신에 석유 공급을 늘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게 뭔가 콤플렉스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복잡하게 섞여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7개 나라 중에서요. 가장 중요시 봐야 할 나라 중에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터키는 위치상으로요. 아주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자, 펜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터키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뭐 그리고 있죠. 터키입니다. T로 할게요. 터키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블랙스라고 할게요. B라고 할게요. 블랙 하고요. B 위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랑 터키 사이에 흑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터키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습니다. 예,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터키에서 바로 오른쪽에 왼쪽에 뭐가 있나요? 뭐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다 유럽들이죠. 보시면은 터키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흑해를 물론 두고 있지만요. 자, 특히 흑해 같은 경우는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했죠. 당연하죠. 그 러시아가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항상 차지하려고 했던 곳이 흑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 방면 그 대서양 방면으로 가려면요. 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쪽을 장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흑해에서 터키로 갈 때 이스탄불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해상으로는 이스탄불을 거쳐야 되고 뭐 영토로서는 이렇게 시리아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꼭 터키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너무나 중요한 나라고 유럽도 역시 그러한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곳이 터키입니다. 오스만 제국 역사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설명이 좀 되고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 봐 억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토에 가입돼 있죠. 게다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냉전 시기 때 트루먼 도kt린에 대한 맥락으로 그리스, 터키가 나토에 가입이 되었었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터키는 또 우크라이나 위기가 있다 보니까 서방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본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지금 정복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본인의 영역으로 넣으려고 하고 우크라이나까지 나토로 가입시키려고 서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동시에 터키도 역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지정학이라고 제가 이 주제를 잡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지정학 영향을 지대로 받는 곳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은 터키가 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 판매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월 초반에 계속해서 그 터키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또 오른쪽 위에 링크를 하나 더 달게요. 제가 작년에 터키가 국제적으로 그 군사력의 힘, 그리고 군대 기술의 힘, 이걸 어떻게 발휘하는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도 이 대러시아 교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러시아라는 거는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한 교류를 한 겁니다. 많은 무기 판매가 있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TB2 드론이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우크라이나다가 이게 터키 국산이에요. 터키 국산이고요. 바이락타르일 거예요. 여기서 만든 건데 아무튼 여기 오른쪽 밑에다가 참고로 그려놨습니다. 무인 항공기고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무기가 나갈 수 있게 해놨고 650kg이면은 한 중형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드론인데 러시아로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되고 있었고 지금도 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 같은 경우는요. 유럽연합 가입 자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적 행보 때문에 서방하고 지금 완전히 친하기는 또 힘든 입장이긴 해요. 하지만 러시아에게 좀 경도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이랑. 근데 오히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 좀 신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더 자신만만한 외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즉 터키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의 정세가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키가 현재로서 좀 중동 국가로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서방에 대한 중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아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 이 흑해를 이용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러시아가 또 이 유럽 진출을 위해서 이스탄불에 있는 해협 있죠? 보스포러스 해협. 이런 데에 통과가 아마 빈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터키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흑해로 진출시켜야 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여기 죄송합니다.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인데요. 여기도 터키의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구역이 있겠지만요. 무튼 네, 터키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터키 역시 본인의 컴플렉스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중해 방면에 여러 가지 그 해상 영유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리아 외교 정책, 시리아 국경의 군사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그 에르도안의 권위주의적인 국내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완화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가는 거죠. 즉 에르도안의 이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입장인 겁니다. 그렇게 터키도 이펙트가 크다 볼 수 있고요. 시리아, 리비아를 또 하나의 케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러시아에 비해 좀 취약한, 그러니까
유럽 세력들이 러시아에 비해서 좀 취약하게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즉 러시아 힘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곳이고요. 근데 여기는 주로 키워드가 인권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위기인데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서방 세력과 러시아가 계속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서방과 러시아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리아, 리비아 이런 곳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서방 세력이 만약에 러시아에게 그 제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복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봤겠지만은 리비아 바로 위에는 지중해를 두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리비아에서 난민이 많이 갔었죠. 그 유럽으로요. 그래서 러시아가 리비아 내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는 면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고 또 새로운 충돌을 일으키면은 또 리비아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난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러시아로 가겠습니까? 노노노.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옆 중동 국가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바다 건너면은 꽤 그래도 경제력이 괜찮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로 난민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이 노동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 불안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복지 정책에 있어가지고 등 여러 가지 타격이 입혀질 거란 겁니다. 간접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계산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근데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리비아도 문제지만은 시리아는 더욱더 인권 문제가 좀 심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뭔가 실효적인 면이 별로 없어서 사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연될 거란 겁니다. 서방과 러시아의 그 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리비아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유럽의 안보 태세랑 유럽의 경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이란입니다. 이란은 현재 큰 이슈가 핵 합의 복귀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러시아가 이란의 핵 합의 복귀에서 아주 constructive, 건설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서방 국가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었죠. 물론 미국은 좀 더 지하적으로, 뭔가 비공식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 공식적으로는 이 서방 세력과 러시아 다 긴밀히 협력을 했죠. 밑에 보시면은 JCPOH라고 하죠. 이 핵 합의하는 과정들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 보면은 서방 국가와 러시아, 중국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 간의 협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좀 더 강경한 태도로 나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방에게는 말을 들어주지 말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핵 개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긴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핵 합의를 요구하는 국가들끼리 지금 경쟁 및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신경을 덜 쓰게 될 여지가 있죠. 더 급한 건 이 우크라이나니까요. 그래서 긴장은 고조가 되고 지금 유가 상승 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란도 역시 손해는 볼 게 없다는 거죠. 한숨을 돌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협상하러 나왔는 국가들이 싸우고 있어요.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이란이 협상의 대상인데 이란이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영향력 높아지겠죠. 이란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이 둘의 중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 합의를 골자로 해서요. 이런 것들도 역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랍에미리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6번째인데요. 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에,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이스라엘하고 오만, 미국 이렇게 같이 해서 그 도움을 받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의 기조가 많이 안 변할 거예요. 일단 서방의 동조는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많이 백그라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러시아와 좀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계할 태세를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석유 점유율이 좀 꽤 적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러시아가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 선급된 나라들 중에 조금 다르긴 하죠. 서방에 좀 더 동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요. 특히 여기 이스라엘도 같이 배경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같이 언급을 할 텐데요. 이스라엘 역시 이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시밀러한 태도를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미국이 많이 깔려 있죠. 확실히 가장 최우선시되고 있는 우방 국가가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예루살렘 문제도 그렇고 뭐 경제적 지원도 그렇고 유대인 그 민족 비율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차지하는 유대인의 어떤 영향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일 텐데 아무튼 하지만 좀 변수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했죠. 많이 했지만 러시아를 새로운 국방 이웃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게 좀 하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시아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리아, 이란 쪽으로 꽤 사이가 나쁘지 않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이러한 복잡한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시리아 내에 이란 연계 목표를 공습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하는 거겠죠. 러시아 협력에 의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 출처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 이스라엘만 봤을 때는 그렇게 외교 관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1차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 하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 이제 판을 펴는 거죠. 이스라엘은 현재 자국이 그 위협을 받는 대상이 있다. 위협을 가하는 대상이 있다. 그럼 바로 그 요소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어적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리아든 이라크든 간에 뭐 핵시설이라든지 뭐 이란 시설 있으면 무조건 공습을 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좀 구한다라는 것인데 모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특히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군이 있는데 그 러시아 군들이 이란과 협력 안 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 시리아 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간에 서방과 동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러시아 자체하고도 그렇게 거리낌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시리아 군대 파견이 좀 거리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직접적인 이 시리아 내 무기를 그리고 시리아 내 기지 공습을 위해서는 러시아하고도 공존하게 될 것이다. 협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7 국가를 언급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8개의 국가긴 하죠. 근데 뭐 시리아랑 리비아 하나의 부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7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동 국가들이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좀 더 강조를 했던 터키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나 국가 위상 그리고 무기 협력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의리진 않겠습니다. 터키는 좀 강해질 걸로 보이고 있죠. 다른 나라도 역시 뭐 국제적인 정치 불안, 위기 그리고 석유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외교적인 것들, 지리적인 요소들 포함해서 중동 국가 역시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또 있습니다. 네, 중동이 과연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어떤 영향을 받고 미치는지 또 중요한 게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또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역시 지난 1, 2부 영상에 이어서 만약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발생하면 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3부가 되겠습니다. 이 제가 참고하고 있는 출처 기사에는 이 3부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 주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화면을 보시면 궁금할 수 있겠지만 곡식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또 이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고 중동 지역에는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량 안보에 관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식량의 어떤 공급 비중이 꽤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게 맞는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처는 지난번과 똑같이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되겠고요. 네, 여기는 밀이 가장 또 생산량이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러시아 플러스 우크라이나를 합치면요. 전 세계 밀 공급량의 약 30%라고 합니다. 29% 있는 거죠. 중동 지역 역시 이 밀을 수입을 많이 하죠. 뭐 빵도 많이 먹고 특히 이스라엘 등 아랍 지역 같은 경우는 피타빵도 많이 먹고요. 뭐 빵으로 된 게 주식이 많죠. 물론 쌀도 꽤 먹지만 그래서 중동 지역은 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공급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식료품 가격 인상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두 나라 간에 불화가 생기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팬데믹 관련해서 또 안 그래도 식량 공급의 위기가 있었는데 더욱더 공급 체인이 불안정해지겠죠. 붕괴해질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식량 안보에 위협을 끼칠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특정한 나라의 식량 수입이 불안정하게 되고 그 기준량만큼 그 백성들, 국민들이 충당해야 될 양만큼 안 들어오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규칙적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 위험 수준이 높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되는 물가 상승은 인도적 위기, 특히 광범위한 소요 사태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존에 좀 남아있는 식량 갖고 투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원인이 또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런 것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나라가 어디인지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겠지만 특히 6나라가 있는데요. 여기는 더욱더 예민한 나라일 겁니다. 일단 예멘과 레바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밀 주요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즉슨 특히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역시 밀 수출할 수 있는 아주 큰 나라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밀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죠. 네, 그 흑해 저지대 거기에 엄청난 흑해 위에 있는 그 평지대에 엄청난 밀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 때도 긴밀하게 쓰였고요. 그런 연관성. 소련 시대도 역시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 소련의 어떤 식량 공급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 레바논이 그런 케이스인데 예멘은 특히 지금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거의 세계의 전 세계 거의 그 경제력도 거의 꼴찌 수준 가깝죠. 그렇다 보니까 예멘은 아주 예멘은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레바논은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뭐 전기 위기, 물 공급 위기까지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밀 등의 곡식 공급에도 위기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주요 수입국이었기 때문에 또 차질이 발생하는 거죠. 리비아,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표현은 좀 다른데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곡식 수출이 매우 중요한 곳이란 거는 위에 예멘과 레바논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튀니지, 알제리는 좀 더 액추얼한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그 식료품 가격 인상이 대중의 화로 번졌던 곳입니다. 특히 튀니지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아랍 스프링, 자스민 혁명도 식료품 가격 인상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알제리도 뭐 같은 맥락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나라들이 특히 식량 안보에 영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중동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나라들이 영향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식량 공급 역할의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중동 지역은 이 두 나라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밀 공급에 유리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죠. 그래서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번 영상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지난 1, 3부 통틀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그 생각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들 신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습니다.